저희 네 번째로 모셔볼 분은 크립토퀀트의 장병국 대표님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강연 주제는요, Future of Crypto On-Chain Data Analysis 주제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장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퀀트 공동대표 장병국입니다. 오늘 저는 온체인 데이터의 미래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 쪽 관련해서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저희 회사는 암호화폐 투자 방식을 재정의하자는 미션 하에 현재 다양한 블룸버그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CME 등등 해외 기관들을 위주로 지금 데이터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크게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온체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웹3라는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아이폰을 구매할 때도 그렇고 새로운 폰을 구매할 때도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유독 좀 크립토 스페이스에 와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좀 근거 없는 투자들이 커뮤니티에 좀 바이럴되고 이런 행태들이 2년 전까지 되게 많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투자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래 환경이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프라가 부재했다는 것을 좀 이제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일반 투자자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해서 리스크를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니즈가 해결이 안 되면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지금 과거 전통신에서는 전통기관들이 뭔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시장에 오픈을 할 때 분기별 단위로 재무제표의 형태라든지 분기 공시 데이터를 통해서 오픈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씬에서는 이런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라는 DB를 활용해 가지고 유저 데이터라든지 비즈니스 로직들이 다 블록체인 상에 담기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뭔가 규제 당국에 의해서 공개를 요청해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 이게 리얼타임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 씬에서보다 더 데이터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체인 데이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무엇이냐면은 소유자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이 트랜잭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라면은 렌더가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이 레비뉴가 얼마나 창출되는지, 혹은 채굴자라면은 채굴자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캐서 캔 비트코인을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등에 대한 모든 로그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다면은 좀 정보 격차, 기존 전통 금융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던 전통 그런 정보 격차를 이겨낼 수도 있고,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이성적인 투자 근거를 마련하거나 펀더멘털한 투자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면은 2010년부터 비트코인을 혹시 투자하신 분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마이너들끼리의 이제 사이트들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대부분 다 OTC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매트릭스는 이걸 채굴하는데 얼마만큼의 전기료가 들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OTC 방식으로 프라이스를 정했던 게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7년도부터는 거래소들이 수백 수천 개가 생기게 되면서 거래소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거래소에서 되게 유의미한 매트릭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 예치된 양이 얼마인지, 혹은 몇 명이 지금 입금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을 입금하고 있는지 등등의 매트릭스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19년도 이후부터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을 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뱅크들의 총 보유량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원하는 전체 비트코인 지갑 혹은 암호화폐 지갑을 분석하는 그들의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매트릭스들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웹3라는 그런 키워드 하에 그와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는 바이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트릭스가 비단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는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와 공급 사이드에서 이런 데이터를 나눈다든지,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지갑, 비트코인 지갑들이 현재 수익 상태에 있는 것들이 몇 프로가 있는지, 혹은 지금 이동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수익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 마켓캡 자체를 조금 더 발전시킨 이런 매트릭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전체 뭔가 공급량을 현재 가격으로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상에서는 51%가 유실된 비트코인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까지 시총에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더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노이즈를 온체인 상에서 제거한 이런 매트릭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고, 이제 과거부터 주목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에 라벨링 데이터를 좀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3,000 비트코인이 이런 익명의 A 지갑에서 익명의 B 지갑으로 이동했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지 뭔가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송신한 지갑이 채굴자의 지갑이고, 그리고 받은 지갑이 업비트의 입금 지갑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곧 시장에 바로 매도 가능한 물량이 3,000비트 이상의 증가했다는 일종의 정보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인해서 라벨링 데이터가 많이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거래 익스큐션이 일어나는 거래소들에 대한 라벨링 데이터, 그리고 마이너들 데이터,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디맨드 사이드의 데이터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지갑 형태를 보면 약간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지갑 수가 약 10억 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개 이상이 거래소에서 소유한 지갑들로 판명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래소들의 라벨링 데이터를 가져간다면 비트코인 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부분의 트랜잭션에 대한 의도를 데이터를 이제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익스체인지 플로우, 저희는 이제 익스체인지 인플로어라고 이걸 정의했는데, 거래소로 입금된 비트코인의 총량에 대해서 좀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코로나 크래시가 일어났던 20년도 3월 당시부터 데이터가 되게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마켓 데이터 기반으로 트레이딩하는 많은 헤지 펀드들이 파산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3,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시그널을 줄 수 있었던 데이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해졌던 이유 중 한 가지가 이런 크래시가 발생하기 전에 거래소로 유입되는 양이 한 평상시 대비 한 10배 이상이 증가했었고, 그런 액티비티가 발생된 뒤에 약 일주일 뒤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크래시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비단 강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채굴장을 완전히 전면 금지를 했을 때나 테라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실제로 이런 거래소로 많은 양이 유입되는 액티비티들이 보여졌습니다. 조금 더 그런 이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면은, 당시 중국에서 채굴장들이 전면 금지됐을 때의 차트, 거래소로 유입된 양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거래소 입금량 데이터가 많이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고래들이 그냥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시장에 교란을 주기 위해서 입출금은 반복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마지막으로 이동한 시간대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거래소로 입금된 비트코인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된 비트코인인지, 혹은 1년 동안 한 번도 이동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인지를 다 일일이 분류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장의 전면 폐지 사태를 보면은 되게 아래에 있는 것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홀딩한 비트코인인데, 한 번도 한 1년, 2년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조차도 거래소로 유입되는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펀드들이나 해외에 있는 유수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거래소로 입금된 양만 보기보다는 실제로 장기적으로 홀딩했던 사람들이 입금하는지까지 보기 위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상에서 이들이 언제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격을 붙여서 이런 온체인상의 지지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당시 약 한 10년 이상, 10년 전에 들어왔던 비트코인 지갑들의 평균 단가를
표시한 거고, 두 번째 있는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들어왔던 진입 단가들을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지지선으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해외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홀더와 단기 홀더에 나눠 봤을 때 이런 스마트 머니들의 흐름을 통해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6개월 이상 홀딩한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온 지갑들의 변화량 분포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차트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비교적 단기 6개월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홀딩한 지갑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를 보면은 명확하게 횡보장에서 좀 더 장기 홀더들이 스마트 머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그들은 횡보장에서 많은 양을 축적해 놓고 그들이 약 20% 미만으로 모든 물량을 털었을 때 좀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좀 롱텀으로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6개월 이상 홀딩했던 사람들의 액티비티를 보고 투자 전략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아예 모든 지갑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지표 중 하나 LUPL입니다. 비트코인 전체 지갑을 봤을 때 이들이 수익 상태에 있는지 손실 상태에 있는지 그 비중을 나타낸 차트고요. 이 값이 0 이하로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비교적 손실 상태에 있는 지갑들이 많다는 거고, 이를 보면은 하락장의 마지막을 알리는 순간에 좀 더 LUPL 지표가 마지막 좀 저점을 찍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거의 대부분의 지갑들이 손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지표가 만약에 굉장히 위의 값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는 좀 저희가 그리드한 상태라고 표시를 하는데, 곧 모두가 다 수익을 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사실 이들이 한 0.6 이상의 지표를 보일 때 모든 60%의 비트코인 지갑이 다 순수익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좀 하락장이 곧 온다는 시그널을 알리는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좀 더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리테일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해가지고, 저희 이제 사이트의 대시보드에 가시면은 각각 지표들이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메토로로지를 많이 작성해 놨고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트 들어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더 지금까지 많이 바이럴됐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최근에는 웹3라는 그런 새로운 메타 하에서 디파이, NFT, 게임파이, 레이어 1, 2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이 많이 해외에서 바이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 중 한 가지인데, 저희가 유튜브라는 기업을 밸류에이션 할 때 단순히 그들이 매출량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인 크리에이터들 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100만 뷰 이상의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쌓이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VC들이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는 재무제표에 공개가 되어 있지도 않고 VC나 각 기업들만 소유했던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웹3 산업에 넘어오면서 저희는 유튜브를 표방한 웹3 산업이든지 혹은 NFT든지 각 홀더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다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누가 수익을 벌고 있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시는지가 다 블록체인상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류 최초로, 금융 역사상 최초로 좀 바텀업 밸류에이션도 리테일 단에서 가능한 시장이 열리게 된 거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역시 좀 전통 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시리즈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드 단계에서는 좀 더 마켓 핏을 많이 검증했는가, A 단계에서는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고 스케일러비티가 있는 비즈니스인지, 그 다음에는 그로스랑 익스펜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웹3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지속 가능성을 달성한 프로젝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좀 시드나 시리즈 A에 있는 단계에서 좀 주목했었던 지표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켓 핏을 찾았는가, 커뮤니티 드리븐을 하고 있는가, 혹은 디센트럴라이즈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메인 KPI로 해외 VC들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 뭔가 ICO의 잔재 때문인지는 몰라도 토큰 리워드와 프로덕트 마켓 핏을 좀 동일시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픈시의 대항마로 한때 떠올랐던 라리블이나 룩슬레이어 같은 경우도
토큰을 처음 출시됐을 때 토큰 리월드를 되게 많이 뿌리면서 오픈시의 볼륨을 한때 넘었지만 지금은 리월드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뒤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이탈한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처럼 좀 크립토 프로젝트를 빌딩하는 분들이 이제 좀 리월드와 마켓핏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좀 이런 데이터, 그들이 이제 전통 산업에서 항상 봐왔던 리텐션이라든지 본인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마켓핏을 잘 충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3 산업에서 좀 대표적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는 레비뉴 지표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지표 중 한 가지입니다. 사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은행의 예대 마진을 대체하고자 나온 서비스고, 예대 마진에서 중간자를 좀 배제함으로써 레비뉴를 양쪽 사이드에서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좀 밸류에이션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레비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레비뉴에 대한 데이터가 굳이 기업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모두 다 온체인상에서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레비뉴를 계산하는 방식은 디파이냐 혹은 디파이 중에서도 좀 더 MM에게 많이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좀 섹터가 다 나눠가지고 카테고라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비뉴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를 기반으로 전통 산업에서 많이 쓰였던 PS 레이시오라든지 어닝 레이시오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좀 활용이 점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레비뉴 매트릭스를 좀 더 딥다운 해보면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서플라이 사이드랑 프로토콜 사이드 레비뉴인데요. 이런 레비뉴들이 LP라고 불리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거래 수수료도 존재하고, 채굴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그런 트랜잭션 수수료도 존재하면서 프로토콜 사이드에서 그 재단에게 가는 수익, 혹은 그 재단에서 발행한 다오 토큰 홀더들에게 가는 수익, 이런 식으로 되게 내로다운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토탈 레비뉴에 대한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PS 레이시오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애플이나 구글이나 나스닥 등등을 밸류에이션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어갖고, 전통 투자자 중에서 이 씬을 들어오는 분들 역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한 12월에 이제 추가로 오픈할 차트 중 한 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스왑이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에셋들을 지원하면서 그로 인해서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에셋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니스왑이라는 이런 기업에 대한 토탈 레비뉴를 기반으로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니스왑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자체도 본인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레비뉴가 창출이 되고 있고 어떤 순간에 좀 레비뉴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한 비즈니스 결정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단 입장에서는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좀 지속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실 리워드만 뿌리는 거는 좀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엑시 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들이 좀 더 저희가 쿠팡을 쓰거나 배민을 쓰는 이유는 사실 그들이 저희가 돈을 줘서가 아니라 거기서 효용성을 느끼고 재방문할 그런 동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 역시도 좀 더 리텐션은 이제 다시 방문하는 재방문율을 의미하고요, 컨버전 같은 경우는 전환율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메인 매트릭스가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분들에게 항상 되게 중요한 매트릭스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리텐션이나 컨버전 역시 굉장히 쉽게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여기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처음 유니스왑을 사용한 뒤에 다시 사용하는 유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NFT 민팅 같은 경우는 되게 고질적인 문제 중 한 가지가 NFT 민팅을 한 번에 초반에 싹 쓸어버리고 이거를 조금 가격이 올라왔을 때 덤핑해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했는데요. 사실 재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민팅을 하는 사람들이 초기 유저로서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NFT를 합성해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컨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꼭 리얼드를 주지 않아도 게임상에서 어떤 로직을 바꿨을 때
유저들이 변환이 되는지, 온체인상에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트래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거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재단들도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재단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여기에 대한 부재를 느끼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해서 비즈니스가 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유저 그로스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레비뉴, 혹은 게임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던 GMV, 즉 뭐 거래된 상품 금액의 총 금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트릭스도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들과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 중 한 가지이고,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데이터들을 좀 모두가 좀 쉽게 쓸 수 있게 제공이 되는 인프라가 깔릴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가공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매년 한 수억 원 정도의 인프라 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블록체인 데이터가 오픈은 돼 있지만 이게 로우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되게 암호화된, 즉 핵시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활용하기엔 되게 어려운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코딩돼 있는 이런 로우 데이터들을 디코딩하는 단계도 필요하고, 각각 기업들이 자기만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레비뉴라는 지표를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유니스왑은 어떤 컨트랙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레비뉴는 누구누구에게 들어가는지를 모든 컨트랙트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각 월렛들의 레이블링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더 리테일 분들에게 바로 시각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인디케이터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런 단계를 모든 리테일 분들이 진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대신 리플레이스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블록체인 로우 데이터 중 한 가지 그냥 가져와 본 건데,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저장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서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런 형태로 좀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과정을 좀 시각화하자면 이런 식으로 모든 체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받아오고, 이런 데이터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좀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12월에 오픈된 피처를 좀 갖고 와 본 건데, 온체인 프로바이더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다 개발자들을 포커싱한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유저들 혹은 이제 개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은 되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자분들이든 뭐 투자자분들이든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게 새로운 피처를 좀 런칭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아발란체의 새로운 NFT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유저 수라든지 뭐 레비뉴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클릭 몇 번만으로 그런 데이터 차트나 데이터 테이블을 볼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올해 말에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리텐션 같은 경우나 컨버션도 마찬가지고요. 좀 온체인 데이터가 투자에도 많이 활용이 이미 많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본사를 두고 있지만 미국 마이애미에서 지사를 두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생태계에서 좀 근거 없는 투자를 점점 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건, 그분들도 다 밸류에이션 매트릭스나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각각 크립토 부서를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재단 역시도 이제 단기적인 펌핑을 하고 덤핑을 하는 것보다는 이 씬에서 좀 더 서스테너블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재단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온체인 데이터나 분석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게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기대 중 한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단순히 전통 산업처럼 소수의 기관들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 역시도 본인들이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어세스를 쉽게 할 수 있고, 그에 기반한 좀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만드는 게 저희가 좀 목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컨트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좀 공개되어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기관분들이나 전통 투자자분들이 계시고 좀 커넥트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콘트 장병국 대표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